언제나 지식을 고민하는 한도수학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능수학 필수 개념과 공식 총모음 고등수학 4편 집합과 명제입니다. 집합. 집합이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입니다. 모임이니까 무언가가 모여 있겠죠. 모여 있는 하나하나를, 집합을 이루는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소에다, 원소 하나에다 또는 여러 개 모아서 집합가로 붙인 것을 그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부분집합의 상대 개념으로 부분집합이 나온 그 집합을 어미집합이라고 잠시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와 있는 집합을 어미집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원소와 부분집합을 표시하는 기호를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이 집합의 원소이다 를 나타내는 기호는 이렇게, 나는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다를 나타내는 기호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여기 이 기호의 이 부분을 머리 부분, 이 부분을 두 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여기 이 기호의 이 부분을 머리 부분, 이 부분을 지금은 세 발이죠? 발 부분으로 부르겠습니다. 부분집합 표시는 두 발 기호로, 원소 표시는 세 발 기호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발 부분 쪽에는 항상 어미집합을 씁니다. 발 부분 쪽에는 항상 어미집합을 씁니다. 머리 부분에는 부분집합 또는 원소를 씁니다. 그리고 항상 머리 부분을 먼저 읽습니다. 가로 0,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파이는 A에 속한다. 이 기호는 속한다로 읽습니다. 발 부분이 세 발이죠. 속한다도 세 글자죠. 이렇게 연상을 해서 부분집합 기호와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원소 표시 기호와 부분집합 표시 기호를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1. 원소와 부분집합의 구별. A는 가로 0, 1, 가로 2, 3, 파이일 때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1. 가로 0, 파이는 A의 부분집합이다. 지금 0, 파이는요 A의 원소죠. 거기에다가 집합가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A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1번은 맞습니다. 2번 파이는 A에 속한다. 파이는 A의 원소입니다. 원소니까는 속한다. 이 기호를 쓰는 거가 맞습니다. 3. 가로 2, 3은 A의 부분집합이다. 여기 가로 2, 3이라는 거는 A의 원소죠. 이 상태로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발 기호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4번처럼 세 발 기호를 써야 되는 겁니다. 3번은 틀리고 4번은 맞는 거가 되겠습니다. 5번 가로 0, 가로 2, 3은 A의 부분집합이다. 여기 0과 가로 2, 3은 A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 원소에다가 가로를 붙였기 때문에 A의 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 6번 파이는 A의 부분집합이다. 파이라는 거는 이 원소 자리에 있던 없던 항상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과 8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7번 A의 원소의 개수는 5개이다. A의 원소의 개수는 하나, 둘, 셋. 이거는 이 상태로 원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취급을 합니다. 하나, 둘, 셋, 4개. A의 원소의 개수는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3번과 7번이 되겠습니다. 이 집합의 1, 2, 3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또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은 2의 n승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수 자리를 읽을 때에는 제곱이란 단어를 붙여서 읽는 것이 맞습니다. 3이 왔을 때는 2의 세제곱, 5가 왔을 때는 2의 5제곱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문자가 올 경우 지금처럼 n제곱이라고 읽으면 n을 제곱하는 것으로 소리가 나는 짧은 시간에는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n승이라고 읽는 것이 훨씬 더 잘 인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n은 원소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 8개가 되겠습니다. 진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부분집합의 전체 개수에서
자기 본인 집합을 뺀 나머지 집합을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항상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1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이 되겠습니다. 3. 집합 A 0, 2, 4, 6, 8의 부분 집합 중에서 2, 4는 포함하고 0은 포함하지 않는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여라.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어떤 원소는 포함하고 어떤 원소는 포함하지 않는 말이 나오면 그 원소들 다 빼버리고 남은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2, 4는 포함하고 0은 포함하지 않고 2, 4 빼버리고요. 0도 빼버립니다. 그러면 남은 원소의 개수가 2개죠. 2의 제곱 4, 4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 집합의 연산법칙 1. 교환법칙 A 합집합 B는 B 합집합 A, A 교집합 B는 B 교집합 A. 2. 결합법칙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A 합집합 B 합집합 C, A 교집합 B, 교집합 C는 A 교집합 B 교집합 C. 결합법칙이 성립이 되는 거는요. 가로 안의 연산하고 가로 밖의 연산이 가로 안의 연산하고 가로 밖의 연산이 같을 때만 성립이 되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3. 분배법칙 A교 B합 C는 A교 B, A교 C 이렇게 놓으시고요. 합집합으로 연결되어 있죠. 합집합으로 연결해 줍니다. A합 B교 C, A합 B, A합 C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교집합으로 연결되어 있죠. 교집합으로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분배법칙이라는 것은 가로 안의 연산과 가로 밖의 연산이 가로 안의 연산과 가로 밖의 연산이 다를 때에 사용하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4. 드 모르간의 법칙 여집합에 관한 법칙인데요. A합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 합집합이 여집합의 영향을 받아서 교집합으로 바뀝니다. 교집합 B의 여집합 A교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 교집합이 여집합의 영향을 받아서 합집합으로 바뀝니다. B의 여집합. 5. 잘 쓰이는 성질 1.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2. A는 B의 부분집합 두 줄 쌍 화살표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 여기 나와 있는 이 기호는 이쪽이면 이쪽이다 이쪽이면 이쪽이다 란 말이 둘 다 참일 때 사용하는 수학 기호가 되겠습니다. 두 줄 쌍 화살표를 줄여서 쌍화로 읽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두 집합에다 여집합을 붙이면 이 부분집합의 기호 머리 방향과 발의 방향이 바뀐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3. A합 B는 B 쌍화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합집합을 해서 본인이 나오면은 본인은 상대방의 어미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으실 적에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얘를 먼저 읽게 되면은 B는 A의 어미집합이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 A 교집합 B는 A 교집합을 해서 본인이 나오면은 본인은 상대방의 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5.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도로 A가 됩니다. 6.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되겠습니다. 7.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겠습니다. 5. 집합 A 1, 2, 3, 4, 5, 6, 7, B 2, 3, 5, 7, 9에 대하여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해라. A 교집합 X는 X 방금 배웠습니다. 교집합을 해서 본인이 나오면 본인은 상대방의 부분집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X는 A의 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 또 A 차집합 B 합집합 X는 X 합집합을 해서 본인이 나오면 본인은 상대방의 어미집합이 된다고 했습니다. A 차집합 B A에서 B에 나와 있는 원소를 다 뺍니다. 2, 3, 5, 7, 9죠. 여기 2, 3, 5, 7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빼버립니다. 그러면 남는 거가 1, 4, 6이 남게 되겠습니다. A 차집합 B는 1, 4, 6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X의 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X란 집합은 1, 4, 6이라는 원소를 꼭 갖고 있어야 되고요.
또 x는 a의 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 이 a의 부분집합 중에서 x라는 거는 원소 146을 갖기 때문에 아까 어떤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건 다 빼버리라고 했죠. a의 부분집합에서 146을 빼버리면 2357이 남습니다. 그걸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2의 4제곱 16이 나옵니다.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여라. 정답이 16이 되겠습니다. 6. 원소의 개수 1. a합 b의 개수는 a의 개수 플러스 b의 개수 마이너스 a교 b의 개수. 2. a합 b합 c의 개수는 a의 개수 플러스 b의 개수 플러스 c의 개수 마이너스 a교 b의 개수 마이너스 b교 c의 개수 마이너스 c교 a의 개수 플러스 a교 b교 c의 개수. 이것이 성립하는 과정을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a합 b의 개수는 a의 개수 플러스 b의 개수 마이너스 a교 b의 개수. 이 식이 성립되는 과정을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두 집합 A, B가 있습니다. 이 영역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를 A라고 하겠습니다. 이 영역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를 E라고 하겠습니다. 이 영역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 합집합 B의 개수는 A 더하기 2 더하기 B가 되는 거죠. 자, 이쪽 식에서 A의 개수는 A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B의 개수는 2 더하기 B가 되겠습니다. 지금 2가 두 번 더해진 상태죠. 그래서 A교 B의 개수를 한 번 빼줘야만 이 식과 이 식이 같은 거가 되겠습니다. 2. A합 B합 C의 개수는 A의 개수 플러스 B의 개수 플러스 C의 개수 마이너스 A교 B의 개수 마이너스 B교 C의 개수 마이너스 C교 A의 개수 플러스 A교 B교 C의 개수입니다. 이 식이 성립이 되는 과정을 여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집합 A, B, C가 있고요. 각각의 영역에 문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 문자들은 각각의 영역에 있는 원소들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A합 B합 C의 개수는 A 더하기 X 더하기 2 더하기 Z 더하기 B 더하기 Y 더하기 C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쪽도 이 A합 B합 C의 개수가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의 개수 A 더하기 X 더하기 2 더하기 Z죠. 더하기 B의 개수. 이 부분만 들어와야 되는데 B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개가 다 같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A교 B의 교집합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교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다가 요거를 더한 상태가 되죠. 그럼 요거만 더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C의 개수를 더했습니다. C의 개수는 이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개를 제곱시켜주면 되는 거죠. 2하고 Z라는 부분은 A와 C의 교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와 A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줍니다. 빼버리면 이 부분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제거시켜주면 되는데 이 부분은 B와 C의 교집합이면서 A가 아닌 거가 되는데요.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 A와 B와 C의 교집합인 이 부분을 이 식에다 더해버립니다. 더해버렸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빼주면 되는 거죠. 이 두 부분은 B하고 C의 교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와 C의 교집합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도 A합 B합 C의 개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명제 1. 용어의 뜻 1. 명제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명제라고 합니다. 어떤 식이나 문장이 있을 때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으면 그 식이나 문장은 명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더하기 2는 3이다. 이 식은 명제일까요? 명제가 아닐까요? 명제죠. 1 더하기 2는 3이 맞습니다. 맞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식은 명제가 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더하기 2는 6이다. 이건 명제일까요? 명제가 아닐까요? 명제입니다. 1 더하기 2는 6이다. 틀린 말이 되는 거죠. 틀렸다라고 판단을 지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명제가 되겠습니다. 이 명제를 참인 명제, 이 명제를 거짓 명제라고 부릅니다. 이 조건, 문자 X를 포함하는 식이나 문장 PX, PX라는 것은 반드시 문자 X를 포함하는 식이나 문장이어야 됩니다.
px가 x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정해질 때 px를 조건이라 하고 간단히 스몰 p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px라는 것은 문자 x를 포함하고 있는 식이나 문장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제라고 부르지 않고 조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x가 3보다 크다. 이 자체로는 참 거짓이 판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x에다가 어떤 값을 넣게 되면은 참 거짓이 금방 판정이 됩니다. 이 상태, x가 3보다 크다. 이 상태로는 명제가 될 수 없는 거죠. 이런 식이나 문장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x제곱은 1.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체로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x에 어떤 값이 들어가야만 참 거짓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을 명제라고 안 하고 조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3. 부정. 조건 P에 대하여 P가 아니다 라는 조건을 P의 부정이라 하고 not P로 나타냅니다. 우리가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 어떤 문장이나 식이 나왔을 때 그거를 부정을 할 때 그 문장이나 식에 있는 모든 부분을 다 부정을 시켜버리면 안 됩니다. 어느 특정 부분만 부정을 시켜야 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만 바꿔서 부정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모든이란 단어가 나오면 어떤으로 바꾸고요. 어떤은 모든으로 바꾸고, 이구가 나오면 또는으로 바꾸고, 또는은 이구로 바꾸고, 크거나 같다는 작다로 바꿔주시고요. 작다는 크거나 같다로 바꿔주시고, 느는 아니다로 바꿔주시고, 아니다는 느로 바꿔주시고, 문장에 동사가 있으면 동사를 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든 고등학생은 대학교에 지나간다. 이 문장을 부정을 시켜보겠습니다. 부정을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단어들을 다 부정을 하는 거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항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모든, 어떤 고등학생은 대학교에 지나간다. 동사죠? 지나가지 않는다. 네, 이 문장의 부정은 어떤 고등학생은 대학교에 지나가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이 명제의 참 거짓 판정. 어떤 명제가 있습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판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 판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학에서 다루는 명제는 P이면 Q이다 라는 꼴의 명제만 다룹니다. 사람이면 동물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다. 이런 식으로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만 다룬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고요. P이면 Q다를 수학 기호로 P 화살표 Q라고 씁니다. 화살표 앞에 있는 이 P를 가정이라 부르고요. 화살표 뒷부분에 있는 Q를 결론이라고 부릅니다. P이면 Q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이 P를 만족시키는 집합이 있는데요. 그것을 P의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대문자 P로 표시합니다. P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로 표시합니다. Q를 만족시켜주는 집합이 또 있는데요. 그것을 Q의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대문자 Q로 표시합니다. 자, 명제를 말할 때는 소문자로 얘기를 합니다. P면 Q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P라는 이 부분에 속하는 어떤 집합이 있을 겁니다. 여기도 어떤 집합이 있을 겁니다. 그 집합 표시를 라지, 대문자 라지 P, 대문자 라지 Q로 표시한다라는 사실을 또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것을 이용을 해서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판정이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약속할 수 있는 겁니다. P면 Q다에서 P가 Q의 부분집합이 될 때, 이럴 때에만 명제 P면 Q다를 참으로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이면 동물이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사람이 나타내는 집합과 동물이 나타내는 집합이 있는데 사람이 나타내는 집합이 동물을 나타내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참으로 우리가 판정하는 겁니다. 예, x제곱은 1이면 x는 1이다. 이 조건이 나타내는 집합은 x는 1과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는 1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집합이
이 뒤쪽에 있는 집합에 부분 집합이 안 되죠. P가 Q의 부분 집합이 돼야만 참이 되는 거고요. 이것이 성립이 안 되면 무조건 거짓으로 판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얘는 거짓이 되겠습니다. 3. 명제의 역대우. 명제 P이면 Q이다에 대하여 이 앞부분이 가정이고 이 뒷부분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가정과 결론을 한 번은 그냥 바꿔서 또 한 번은 부정을 해서 바꿔서 두 개의 명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냥 바꾼 명제를 이 명제의 역이라고 부릅니다. 부정을 해서 바꾼 낙큐이면 낙피다를 이 명제의 대우라고 합니다. 대우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대우가 왜 굉장히 중요한지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P이면 Q다가 참이면 P의 진리집합 라시 P가 Q의 진리집합 라시 Q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앞부분에서 부분집합이 나왔을 때 여집합을 붙이면은 부분집합의 기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라고 배웠습니다.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돌려서 다시 표현을 하면은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이것을 조건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낙Q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낙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Q이면 낙P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참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P이면 Q다가 참이면 낙Q이면 낙P이다가 항상 참이 되겠습니다. 원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항상 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명제가 나왔을 때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따지기 힘들 때에는 대우를 만들어서 그 대우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져주면 되는 겁니다. 4. 충분조건, 필요조건, 필요충분조건. 너무너무 중요한 용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1. 충분조건, 필요조건. 명제 P이면 Q가 참일 때, 즉 P 두 줄 화살표 Q일 때, 이 두 줄 화살표는 P이면 Q가 참일 때에 사용하는 수학 기호가 되겠습니다. 한 줄 화살표로 나와 있을 때 P이면 Q라고 나와 있을 때에는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고요. 그것이 참일 때 두 줄 화살표를 표시를 해서 P이면 Q가 참인 명제다를 나타내는 수학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이 순서대로 P는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사람이면 동물이다. 맞는 문장이죠. 참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사람은 동물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고요. 동물은 사람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 필요 충분 조건, 명제 P이면 Q다에서 조건 P와 조건 Q가 동치일 때, 동치라는 용어는 한글로 같은 값이란 뜻인데요. 조건 P의 진리집합과 조건 Q의 진리집합이 같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이 같기 때문에 P이면 Q이다, Q면 P이다 이 두 문장이 다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P 쌍화 Q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라고 나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부분이 나타내는 집합과 이 뒷부분이 나타내는 집합이 같은 거죠, 지금. 이럴 때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5. 명제 증명법. 1. 명제 추론, 명제를 만드는 방법. 명제를 만드는 방법에는 연역법과 기납법이 있습니다. 2. 명제 증명 방법. 명제 증명 방법에는 직접 증명법, 간접 증명법이 있고요. 직접 증명법에는 3단 논법, 수학적 기납법, 간접 증명법에는 기류법과 대우 이용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 하나하나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명제 추론, 명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연역법과 기납법이 있습니다. 연역법, 이미 참이라고 알려진 명제들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알아내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명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명제를 만드는 방법을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연역법은 3단 논법을 주로 이용합니다. 이 기납법, 어떤 개별적인 사실을 전체로 일반화시키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명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명제를 만드는 방법을 기납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얘도 죽고 쟤도 죽으니까 모든 생물은 다 죽는구나. 모든 생물은 다 죽는다. 이러한 명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전체로 일반화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기납법이 되겠습니다. 이 명제 증명 방법. 증명이란 어떤 명제가 참임을 밝히는 과정입니다. 증명법에는 직접 증명법, 간접 증명법이 있고요. 직접 증명법에는 3단 논법과 수학적 기납법이 있습니다. 3단 논법은 명제를 추론할 때도 사용을 하고 명제를 증명할 때도 사용이 되는 아주 중요한 논리가 되겠습니다. 간접 증명법에는 기류법과 대우 이용법이 있습니다. 지금서부터 이 하나하나를 상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직접 증명법. 주어진 명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놓고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1. 3단 논법. P이면 Q다를 증명할 때 P이면 R이고 R이면 Q니까 중간 사라지죠. P면 Q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을 3단 논법이라 합니다. 여기서 3단이라는 뜻은 3개의 계단을 의미하는데요. 이거니까 하나, 또 이거니까 둘, 그래서 이거다 셋. 마치 우리가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논리의 계단이 3개 있다 해서 3단 논법이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논리의 단이 4개, 5개 무수히 있다 하더라도 다 3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명제의 증명 문제가 나왔을 때 가정에서 상상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찾아내고 또 그 결과에서 여기 결론이 나오도록 어떤 결과물들을 계속 찾아서 계속 이어가서 결론에 연결시키는 방법을 3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이 수학적 기납법, P면 Q다를 증명할 때 P에 속한 모든 원소가 Q에 다 속하는지를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명제의 참 거짓을 판정할 때 P면 Q다에서 P가 Q의 부분집합일 때 명제 P면 Q를 참으로 판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P의 원소 모두가 Q에 모두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면 그 명제는 참이 되는 거죠. 이런 방법을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합니다. 수학적 기납법은 주로 수식의 자연수, 정수에 관한 공식을 증명할 때 사용됩니다. 수학적 기납법, P에 속한 모든 원소가 Q에 속하는지를 보여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2. 간접 증명법. 주어진 명제를 바꾸고 그 바꾼 명제를 증명함으로써 자기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이 간접 증명법이 되겠습니다. 간접 증명법은 주어진 명제를 반드시 바꾸고 증명하는 겁니다. 간접 증명법에는 기류법과 대우 이용법이 있습니다. 1. 기류법. 기류법을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홍길동이가 남자임을 증명하시오. 이 명제 증명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홍길동이란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명제를 홍길동이가 여자가 아님을 증명하시오로 바꿔서 증명하면은 자동적으로 홍길동은 남자임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증명 방법을 기류법이라고 합니다. 기류법은 가정에 대한 결론이 주로 2개 존재할 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문제의 기류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논리의 흐름을 알고 계셔야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류법의 증명 논리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류법의 증명 논리 순서, 홍길동이가 남자임을 증명하시오. 이것을 기류법으로 증명하실 적에는 먼저 결론 부분에 있는 조건의 여집합을 구해줍니다. 홍길동이가 남자이다라는 문장을 홍길동이면 남자이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면보다 은는 이가가 부드럽기 때문에 홍길동이가 남자이다. 이렇게 나온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결론이 되는 거죠. 이 결론에 있는 조건의 여집합을 먼저 구해줍니다. 남자의 여집합은 여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길동이가 여자가 아님을 증명하게 되면은 홍길동이는 당연히 남자임이 증명이 되는 거죠. 홍길동이가 여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거는 또 어떻게 하느냐? 홍길동이가 여자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해놓고 3단 논법을 쓰거나 이미 참이라고 알려진 명제를 통해서 가정의 모순이 되거나 홍길동이가 여자라고 가정을 했죠. 거기에 모순이 되거나 이미 참이라고 알려진 명제에 모순이 되도록 논리를 몰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모순이 발생이 되면은 이 명제가 증명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기류법 문제에 기류법 증명 문제에 네모침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첫 소절 뭐를 뭐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네모는 반드시 결론에 여집합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모순이 발생이 되도록 논리를 몰고 간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대우이용법, 대우이용법의 개념은 P이면 Q다가 참이면 P가 Q의 부분집합이 된다고 했죠. 여기에 여집합을 붙이면 부분집합의 기호 방향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돌려놓게 되면은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서 이것을 조건으로 나타내면 not Q가 되는 거고요. 이것을 조건으로 나타내게 되면 not Q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ot Q이면 not P가 참이 되는 거죠.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됐기 때문에 이 명제가 참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원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항상 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명제를 증명할 때 그 상태로 증명하기가 힘들면 대우를 만들어서 그 대우명제를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대우이용법이 되겠습니다. 어떤 명제가 나왔을 때 그 명제를 대우로 바꾸고 그것을 3단 논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인 사실을 이용하여 대우의 결론 부분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을 대우이용법이라고 합니다. 6. 절대부등식 1. 절대부등식 부등식에 포함된 문자에 어떠한 실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2. 절대부등식에 의해 1. a제곱 불마 ab 플러스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식의 ab에 어떠한 실수를 대입을 해도 그 계산 결과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실수를 넣는다 하더라도 이 부등식이 성립이 될 때 이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절대부등식에 는이 들어간 경우는 어느 경우에 는이 나오는지를 반드시 밝혀줘야 됩니다. 이 식의 등호는 같을 때를 말하는 거죠. 등호는 A는 0, B는 0일 때 성립이 됩니다. 자, 왜 A가 0, B가 0일 때 이 부등식이 0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제곱 불마 AB 플러스 B제곱은 A 불마 2분의 B제곱 플러스 4분의 3 B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0이 되려면 여기도 제곱이고 이 전체도 제곱이고 4분의 3은 0이 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0보다 같거나 큰 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0보다 같거나 큰 수가 되겠습니다. 두 개를 더했기 때문에 이것이 0이 나오려면은 이쪽도 0, 이쪽도 0이 돼야 되죠. 이쪽이 0이 되려면은 B는 0이 되어야 됩니다. 이쪽이 0이 되려면 B가 0이 됐기 때문에 A도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 부등식에서 는이 나오는 경우는 A는 0, B는 0일 때가 되겠습니다. 절대 부등식에 는이 있을 때는 반드시 등호가 나오는 경우를 적어줘야 됩니다. 절대 부등식에 의해 2,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식의 ABC에 어떠한 실수를 대입한다 하더라도 이 계산 결과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식도 절대 부등식이 되기 때문에 는 0이 나오는 등호가 성립이 되는 경우를 적어줘야 되는데요. A와 B와 C가 같을 때에
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2분의 1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는데요. 이것이 0이 되려면 이것이 0이 돼야 됩니다. 지금 제곱이 3개가 더해져 있죠. 그러면 여기도 0이 돼야 되고 여기도 0이 돼야 되고 여기도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b가 돼야 되고 b는 c가 돼야 되고 c는 a가 돼야 되기 때문에 a와 b와 c가 다 같이 같아야만 이 식에서 0이 되는 겁니다. 절대 부등식의 예 3. 산술 기하평균.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두 양수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을 두 수의 산술평균이라고 합니다. 두 양수를 곱해서 루트 씌운 값을 두 수의 기하평균이라고 합니다. 산술평균이 항상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게 나옵니다. 두 수가 같을 때 a와 b가 같을 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같게 나오고 두 수가 다를 때 a와 b가 서로 다른 수일 때 산술평균이 항상 기하평균보다 크게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2분의 a 플러스 b 루트 ab 두 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곱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수를 제곱하게 되면 4분의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고요. 이 수를 제곱하게 되면 ab가 되겠습니다. 이제 두 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빼보겠습니다. 4분의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b는 요거 통분을 하게 되면 4분의 마이너스 4ab죠. 얘랑 같이 계산을 하게 되면 결과가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죠.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같거나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를 빼서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왔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수가 이 뒤에 있는 수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거죠. 이 수는 이 수를 제곱한 수고 이 수는 이 수를 제곱한 수입니다. 그래서 이 수가 이 수보다 크거나 같게 나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0이 되는 거가 여기서 는이 되는 경우인데요. 여기서 0이 되는 경우는 a랑 b랑 같은 수일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에서 등호가 성립이 되는 거는 a랑 b랑 같을 때입니다. 절대 부등식의 예 4.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는 a 대 b는 x 대 y일 때 성립. 이 식이 왜 성립이 되는지 간단한 가정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두 식이 있습니다. 이 두 식을 비교하기 위해 전개를 한 다음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a제곱 x제곱, 2ab xy 플러스 b제곱 y제곱. 이제 이 식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보겠습니다. a제곱 x제곱이 사라지고요. b제곱 y제곱이 사라집니다. 여기 두 개가 남고요. 여기서는 빼는 쪽이니까 마이너스 2ab xy가 남습니다.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b xy 플러스 b제곱 x제곱이 되는데요. 이 식은 ay 마이너스 bx의 제곱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이 식에서 이 식을 뺐는데 0보다 크거나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식이 이 식보다 크거나 같은 거가 성립이 되는 거죠. 이 식은 여기서 나왔고 이 식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거가 성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등호가 성립이 되는 거는 이 식에서 0이 나오는 경우가 되는데요. 이 식에서 0이 나오는 경우는 ay가 bx일 때 bx일 때 등호가 성립이 되겠습니다. ay는 bx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다른 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a 대 b는 x 대 y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는 a 대 b는 x 대 y일 때 성립.